안녕하세요. 윤화방송 북텔러 푸른 햇살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인생 후반전을 눈앞에 둔 하프타임에 도달했을 때 이룬 것은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오늘은 나이 50에 느끼는 공허함과 흔들리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공자의 지혜를 만나는 책 50에 읽는 논어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옛 고전에 박제된 말과 지혜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인생 후반을 잘 준비하고 싶다면 오늘의 책 50에 읽는 논어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만나볼까요?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 자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40에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양화편 26장. 흔히 40이면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느낍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자신의 얼굴에도 책임져야 할 것 같고, 공자님의 말처럼 부록이 되어 돈, 사람, 생각, 믿음,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줏대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42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 40은 개인에게도 사회에서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고개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이 되어서도 타인에게 미움 산다면 그 인생은 더 두고 볼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40이 되도록 타인에게 미움받을 짓만 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는다면 그의 인생은 별 가망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 논어 양화편 24장에는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공자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 역시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불손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곧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40이 되도록 타인의 아픈 곳이나 헤집어 헐뜯는 사람, 상사나 윗사람들을 비방하며 자주 욕하는 사람, 자기의 입속에는 맹렬하게 대처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리지 못하는 사람, 과단성은 있지만 앞뒤가 꽉 막혀 융통성이 없는 사람, 남의 생각을 훔쳐 마치 평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예의가 없고 겸손하지 않은 것을 용기로 생각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들춰내는 걸 정직함으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대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2500년 전 아주 아득히 먼 옛사람 공자와 자공이 말했던 저 7가지 중 단 한 가지에라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40이 지나기 전에 되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자주 헐뜯는다면, 누군가를 반복해 욕한다면,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릴 줄 모른다면,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면, 자기의 편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늘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겸손하지 못함을 용기로 생각한다면, 남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밝히는 걸 정직함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이것을 고치려 노력해야 합니다. 40이 다 지나기 전에 수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 어른다운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조직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면 40에 챙겨야 할 진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도 큰 문제지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경우일까요? 나이 40이 넘도록 특별한 퍼스널 브랜드나 강점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는데 갑자기 퇴직하라는 회사의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늘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마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40에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타인에게 받는 미움보다 더 치명적인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40이 넘도록 짧지 않은 시간을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점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를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없음이 좋은 핑계가 될 수는 있어도 그 핑계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년 혹은 20년 경력에 걸맞은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하지 못한 것을 외부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20년에 합당한 그럴듯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40대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부장, 팀장 직급의 책임감과 리더 역할에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중고등학생이 되어 대화다운 대화조차 어렵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 삐그덕거리기 일쑤입니다. 좌충우돌하다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시기가 40대입니다.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어떻게 미래를 위한 퍼스널 브랜드, 자기 강점을 만들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이 4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에 0.8의 법칙을 적용하면 나이 5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50이 다 가기 전에 60, 70, 80을 빛나게 할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50이 다 가기 전에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꽃을 피웠으면 열매를 맺어보자. 결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한편 21장. 수제자였던 안현이 죽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애통해 하지 않으면 대체 누구를 위해 애통해 하겠느냐. 슬프다. 하늘이 나를 망쳤구나. 나를 망쳐버리는구나. 공자는 안회를 그 누구보다 아꼈고 안회는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공자는 안회를 가리켜 나는 그가 나아가는 것은 보았어도 그가 멈추는 것은 보지 못했다. 앞에서는 별말이 없어 어리석은 듯 보였으나 물러난 뒤 그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배운 것을 충분히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자 중에 배우기를 가장 좋아했던 이도 안회였고 가장 어진 제자도 안회였습니다. 안회는 안빈낙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제자가 스승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한탄했던 것 같습니다.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구나. 어려서 총명했으나 커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학은 했으나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졸업은 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은 했으나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승진은 했으나 임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원은 됐으나 대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대표는 됐으나 명예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은 시작했으나 5년을 넘기지 못하는 수가 있고 5년은 넘겼으나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수익은 발생하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30에 일입은 하였으나 40에 부록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40에 부록은 하였으나 50에 지천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0에 지천명은 되었으나 60에 이순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60에 이순은 되었으나 70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꽃은 흔들리며 핀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고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따뜻하게 꽃잎을 피웠듯 젖지 않고 가는 삶은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꽃을 피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싹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트이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많은 것을 이겨내야 가능한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건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인연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자신의 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영역으로 돌려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옛 사람들이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건 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시작에는 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꽃 피우는 40, 열매 맺는 50. 40은 꽃을 피우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왕성하게 노력하는 시기,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40대가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가장 많은 시기, 가정적으로도 활기가 가장 넘치는 시기, 직장에서도 승진하기 가장 좋은 시기, 신체적으로도 활기왕성한 나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 좋은 시기로 인생의 꽃을 피울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불혹의 40대인 듯 합니다.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50대가 아닐까 합니다. 꽃이 핀다고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열매는 자라고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달콤한 열매도 다 기다리면서 익었나니 여름과 겨울을 기다리면서 천년 향기를 만들었나니 기다리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역할을 다해가는 것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공자의 말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을까요? 싹으로 트였으면 꽃을 피워야 하고 꽃을 피웠으면 당연히 열매까지 맺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면 누구든 당연히 꽃 피고 열매 맺기를 바라겠죠. 꽃을 피웠으면 열매를 맺어보자. 50에 서서 그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열매를 맛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인문학의 힘이 필요합니다. 역사, 문학, 철학, 고전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50은 인문학을 공부하기에 참으로 적당한 시기입니다.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스스로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을 읽는 50대의 독서가 바로 인문학의 시작입니다. 옛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게 문학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철학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해도 좋을 오래된 지혜가 담긴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게 고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 앞에서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수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공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공자는 지천명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꽃을 피웠으면 제발 열매까지 맺어보자고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음에 드는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50대를 잘 보내라 합니다. 억울해서라도 한 번 더 힘을 내고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50대라 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더 가치 있는 자신과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한 번 더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50대라 합니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게 잘못이다. 변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위령공편 29장.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 짜고 단 것을 반복하여 먹는 것. 금연과 흡연을 반복하는 것. 음주 후 운전을 반복하는 것. 운동과 포기를 반복하는 것. 내 잘못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반복하여 보이는 것.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고치려 노력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결국엔 리더가 됩니다. 최종엽, 공자의 말.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10권을 소개해달라고 갑자기 요청받는다면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간 많은 책을 읽었음에도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책을 거의 읽지 않고 지나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50이 되도록 가까이 두고 반복적으로 읽는 책이 10권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50부터 독서법을 바꿔보자. 책을 읽지 않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 부족이 독서를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겠지만 시간 없음은 또한 가장 그럴듯한 핑계이기도 합니다. 책 이외에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지만 책에는 책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매체에서 얻기 어려운 정보와 통찰력, 사고의 확장을 책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장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차이는 종종 우리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고정관념으로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축적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 분야의 책만 읽어왔다면 이제는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전공 분야 혹은 전문 분야의 서적을 집중적으로 봐왔다면 50의 고개에서 시선을 다른 쪽으로도 확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에도 벅찬 게 현실입니다. 반도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술자라면 20, 30년간 전기 전자 분야의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것입니다.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는 직장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전문 분야도 다 비슷합니다.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문 분야의 독서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독서를 가미해 본다면
새로운 통찰력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엔지니어가 인문학 책을 읽어보면 색다른 통찰력이 생길 것입니다. 마케팅 전문가가 역사서적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논어를 읽어보면 어떤 통찰력이 생길까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왔다면 이제는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로 상식 수준의 정보는 많아졌지만 업무나 일상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역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실용 독서를 해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만물 박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분야를 조금 더 파고드는 집중 독서가 자신만의 강점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을 다 읽을 수도 없고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분야를 한정하여 깊게 읽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50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독서법이 필요합니다. 책만 읽었다면 이제는 조금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책 읽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5분의 자투리 시간만 생겨도 독서에 몰입하여 1년에 수백 권의 책을 읽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것이 분명 유익한 일이기는 하지만 혹여 수많은 책을 읽고도 어떤 결과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독서는 사치일 뿐입니다. 독서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책 읽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면 독서가 취미이자 특기에서 머무를 뿐입니다. 50이 넘어서도 쉼없이 달려가는 설국열차처럼 그냥 독서에만 매달릴 거라면 전략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독서의 목적은 독서 자체가 아닙니다. 실천이 없는 독서는 시간 사치에 불과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할 때입니다. 읽기를 잠시 멈추더라도 실천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독서의 길입니다. 50 넘어 눈에 들어온 고전. 저는 50을 넘어 논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 20여 년 동안 전공과 영어 서적을 제외하곤 읽은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 출근과 매일 반복되는 늦은 퇴근 속에서 독서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퇴직 후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지 않고는 비즈니스를 해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독서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접했습니다. 그러며 50을 넘겼고 독서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세상의 책을 다 읽지 못한다면 분야를 정해 전문성을 키우는 독서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논어를 접했고 읽게 되었습니다. 두꺼운 논어를 간신히 다 읽어내니 논어를 풀어 쓴 책이 궁금해졌습니다. 여러 저자들의 책을 읽다 보니 조금 더 전문적인 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단순히 읽기를 넘어 원문을 쓰고 몇 구절씩 외우면서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모아 책을 내고 책을 바탕으로 강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읽는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강의는 더 넓고 깊은 독서를 요구했습니다. 논어뿐만 아니라 맹자, 중용, 대학도 읽어야 했습니다.
주역과 시경에도 관심이 가고 일본 학자가 쓴 논어책과 중국 저자가 쓴 논어책과 서양 학자가 쓴 논어책에도 관심이 갔습니다. 순자, 한비자, 묵자, 장자, 노자에 관련된 책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하여 고전이 무엇인지를 조금 터득하게 되니 동양 고전을 지나 서양 고전들도 궁금해졌습니다. 인생의 절반쯤에 인생 후반을 계획하라. 절반. 안현과 계로가 공자를 모시고 있을 때 공자께서 너희들의 뜻을 각자 말해보거라 라고 하셨다. 자로가 말했다. 수레와 말과 옷과 가벼운 가옷을 친구들과 함께 쓰다가 다 낡아져도 유감이 없습니다. 안현이 말했다. 선행을 자랑하지 않고 수고로운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자 합니다. 자로가 말했다. 선생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노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친구들은 신의를 지키게 하고 젊은이들은 품어주고 싶다. 공야장편 25장. 공자가 성격이 다른 두 제자에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성격 급한 자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몇 대 준비하여 친구들과 함께 이곳저곳 명소를 다니며 즐기고 싶습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한 최신 유행의 멋진 옷을 입고 고급 호텔의 격조 있는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술과 음식을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여유 있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돈을 친구들과 함께 다 써버린다고 해도 섭섭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현은 자로와는 다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좀 잘한 일이나 좋은 성과를 낸 일이 있더라도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기에 귀찮거나 힘든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두 제자의 포부를 들은 후 공자께서 자신의 포부를 말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를 하고 싶다. 먼저,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다. 집안에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처럼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리고 싶다. 다음으로는 우리와 같은 연배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 상호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인 젊은 사람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포용하고 싶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 세대들을 마음껏 품어 그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논어가 주는 대답은 의외로 간결합니다. 자로는 즐겁게 사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안현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걸 제안했습니다.
공자는 노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친구에게는 신의를 지키고 젊은이들은 품어주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명제가 주는 의미는 무겁지만 사람들의 삶은 무겁지 않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가르는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등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반과 후반입니다. 대부분의 운동 경기가 그렇듯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전반전을 마치고 나면 결과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하곤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하프타임에 코치 곁으로 다시 모여듭니다. 후반전의 전략과 계획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후반전의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하프타임은 짧은 휴식 기간이라기보다 전략을 구상하여 역전극을 만들어내는 활명수 같은 시간입니다.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면 승리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 시기. 인생의 하프타임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0이 될 수도 있고 50 혹은 60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즈음에 시작된 전반전을 치르다 보면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져 가는 걸 느낍니다. 그게 40이면 40부터, 50이면 50부터, 60이면 60부터 몇 년간을 하프타임이라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10분, 20분 운동 경기의 하프타임은 정해져 있지만 인생의 하프타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 후반의 5% 시간을 하프타임으로 쓴다면 30년이면 1년 반이고 40년이면 2년입니다. 물론 2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계획과 구상만 한다면 짧지 않은 시간이 되겠지만 새로운 준비까지 생각한다면 2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딱 2년 혹은 3년을 정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인생의 하프타임을 이용하여 인생 후반을 계획해보는 것입니다. 인생 전반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유일한 삶입니다. 내가 살아갈 삶 또한 누구도 살지 못할 하나뿐인 삶입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다가올 삶을 계획해보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로의 삶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안연의 삶을 인생 후반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공자의 뜻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논어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삶일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타인의 삶을 따라도 좋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만 결정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것과 무작정 살아가는 대로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정해야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로를 정해야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가는 것에만 집중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확률은 언제나 누구나 제로에 가깝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세상 그 누구도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도 힘들고 빈자도 힘듭니다.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나 참기 어려운 건 비슷합니다. 노인도 힘들고 아이도 힘듭니다. 여자도 힘들고 남자도 힘듭니다. 반면 즐겁다고 생각하면 세상 그 누구도 즐겁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도 빈자도 노인도 아이도 여자도 남자도 삶이 즐겁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 하프타임에 해결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발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긋지 마라. 용기. 염구가 스승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자 공자께서 힘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중도에 그만두는데 지금 너는 선을 긋고 있구나 라고 하셨다. 옹야편 10장. 사마천의 사기 중리 제자 열전에 의하면 공자의 가르침을 받고 유계에 통달한 사람이 77명이었으며 특히 덕행으로는 안현, 민자건, 염배구, 중궁, 정치로는 염유, 계로, 언변으로는 제하, 자공, 문학으로는 자유, 자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 관료로 이름을 얻었던 염유는 공자보다 29년 젊고 계시의 제로 일했습니다. 공자께서 염구를 가리켜 천호에 이르는 읍과 100대의 전차를 가진 대부 집안의 군사와 재정 정도는 무난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자라 할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염구가 의로운 일을 들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께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답했는데 자로가 의로운 일을 들으면 바로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부모 형제가 건재하신데 들었다고 어찌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제자 자화가 이상하게 여기며 같은 질문에 어찌 답이 다릅니까? 라고 하자 공자는 염구의 성격은 소심하기에 격려한 것이고 자로의 성격은 성급하기에 억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기뻐하지만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도 염구의 소심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안 된다는 부정의 한계선을 미리 긋지 말거라. 어찌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가? 저에게 하는 아내의 유일한 잔소리는 운동입니다. 제발 운동다운 운동을 하라는 말인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 운동이 중요하니 하루라도 빨리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화입니다. 근육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쉽지 않습니다. 나름 꾸준히 하는 것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나 새로운 시작에는 늘 망설임이 있습니다.
운동이 특히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싫어해서 그런 습성이 생긴 것 같지만 운동만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으니 저도 답답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금까지 꾸준히 한 운동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내의 권유에 수영을 호기롭게 시작했으나 저병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마라톤을 약 5년 정도 했는데 나이 먹어 뛰면 관절에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금방 그만뒀습니다. 그 후에 그래도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걷기입니다. 매일 5km 정도를 빠르게 걷습니다. 걷기라도 꾸준히 하며 운동에 대한 나름의 위안을 받기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 핑계는 핑계일 뿐이지만 핑계라도 대면서 자리를 모면해야 체면이라도 챙길 수 있기에 무가치한 핑계인 줄 알지만 만들어냅니다. 나이를 먹으며 나도 모르게 핑계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삶이 없으면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원하는 게 없으면 주는 대로 받게 됩니다.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혼자가 되었을 때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주어진 삶이 편하기는 합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아도 정해진 틀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직장 생활이 말해줍니다. 정해진 대로 하는 게 구속일 수는 있지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묘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위안과 안정에 빠진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변화가 싫어집니다. 지금이 좋은데 적당하게 핑계를 대면서 따뜻한 온도를 즐깁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형의 틀에서 벗어나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주어진 삶에서 벗어나 어느 날 갑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토록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막상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대부분은 다시 안정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밖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일을 하느니 차라리 비슷한 상황에서 해온 일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긍정과 부정은 백지 하나 차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체력 때문에 자신이 떨어질 수도 있고 경제력으로 의지가 꺾일 수도 있지만 힘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보기도 전에 어렵다거나 관련 경험이 없어 시작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험이 부족해도 잘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했기에 더 잘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의 획을 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엔 양면이 있습니다. 좋아 보여도 모두 좋은 건 아니며 나빠 보여도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희망은 늘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은 백지 한 장 차이도 안 됩니다. 희망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설사 불가능하다고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도전해보는 것과 포기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혹여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라 해도 성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 하겠다고 선택한 일이라면 100%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로는 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날 때까지
해서는 안 될 말이 역부족이라는 말입니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우고 극복해가며 이뤄내는 삶이 가치 있고 재미있습니다. 일을 해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해내는 주인공이 내가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